이 영상은 멀티엔딩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두 엔딩의 조회수에 따라 정사가 갈리며 다음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년 전, 수능을 갓 마치고 성인을 앞둔 미라는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동갑내기 남자친구 재원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당일치기가 아닌 여행에 두 사람은 찬바람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이 설렘이 끝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나타나 재원을 배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패닉에 빠진 미라는 가판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이후 평생 동안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미라가 이를 후회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재원을 밀어버린 남자가 그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취객 정도라 여겼고 그래봐야 배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언제든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범인을 붙잡는 대신 물에 빠졌을 재원을 구하려 든 것이죠. 하지만 범인은 재원만을 밀어버린 채 그대로 증발해버렸고 미라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승객 사이에 숨은 범인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라가 본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재원은 추락하면서 차고 있던 목도리가 배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의 체중으로 그 자리에서 목뼈가 부러져 즉사했습니다. 물에 빠진 재원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를 요청하려던 미라가 본 것은 이미 목이 완전히 꺾인 채 배에 매달려 있던 재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미라가 여행을 가기 전 선물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재원의 죽음에 미라를 탓하지 않았고 미라 역시 머리로는 이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건 자체의 미스테리함과 기괴한 죽음 방식이 맞물려 이 사건은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재조명되었고 그때마다 미라는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미라는 오랜만에 지난날의 꿈을 꿨습니다. 꿈 때문인지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을 느낀 미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미라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미라는 오랫동안 꿈꿨던 작가가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도 했으니 나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할 수 있었죠. 미라는 남편을 두고 전 남자친구의 꿈을 꿨다는 미묘한 죄책감과 악몽이 부르는 불안감이 뒤섞여 남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간만에 무서운 꿈을 꿔서일까? 남편의 등이 오늘따라 조금 더 크게 느껴졌고 오늘따라 팔도 더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미라는 발버둥치다 옆에 누운 남자를 걷어찼고 남자도 적잖이 당황한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미라는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미라가 왜 놀랐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졸린 눈을 비비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죠. 어떤 변명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깨어났고 남자는 미라가 유부녀라는 것도 모르는지 지금 상황이 왜 문제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온전히 미라의 잘못이겠죠. 미라는 저 남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것을 밝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함께 밤을 보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미라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건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려면 우선 술을 마셨어야 합니다. 전날 밤 미라는 일을 마치고 집에서 남편과 잠들었습니다. 몽유병이 심한 사람들 중에는 자다가 운전을 해 사고를 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행동이 몸에 지나치게 익숙해졌을 때나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몽유병에 걸린 미라가 잠결에 밖으로 나가 모르는 남자를 꼬신 뒤 그 집에서 잤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였죠. 남자는 미라와 실랑이를 하는 게 시간 낭비라 생각했는지 걱정을 하면서도 아침 준비를 위해 방을 나갔고 홀로 남은 미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어째서 저 남자가 남편이 아닌 것을 알기 전까지 자신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있는 곳이 호텔이 아닌 남자의 자택이라서? 하지만 집은 가정마다 인테리어가 천차만별이니 이것만으로는 착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라의 집과 완전히 똑같다고 하기에는 소소한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취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친숙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나잇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미라를 알고 있었고 이 공간은 미라를 위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라는 곧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와 미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미라가 아니었다면 미라 자신도 합성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절망은 곧 조금 더 인지를 초월한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평소 미라를 지켜보며 그녀의 취향을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진을 벽에 걸어둘 정도로 미라에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미라는 그런 남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이 순간이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자는 미라를 그냥 업고 갔을 리 없으니 어쩌면 약물 같은 것을 써 며칠 이상 정신을 잃고 깨어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라와 마찬가지로 저 남자에게 감금되었거나 어쩌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르죠. 남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듯 했고 현관은 비어 보였지만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혹시나 함부로 현관으로 도망치려다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남자가 지금처럼 신사적으로 대해줄 거라 기대할 수도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 미라에게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미라는 아침 준비를 마쳤다며 나타난 남자를 자극하지 않고 말없이 부엌으로 간 뒤 적당히 거리가 벌어지자 부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자는 기겁하며 물러났고 미라는 남자를 밀어내며 조금씩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덩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잘못 찔리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남자는 함부로 미라를 저지할 수 없었고, 그렇게 미라는 무사히 남자의 집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쳐다보던 아주 잠깐의 빈틈을 노려 남자가 미라를 덮쳤고 미라는 몸싸움 끝에 남자의 목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연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저질러본 살인이었습니다. 잠깐 구토의 시간을 가진 뒤 마음을 추스른 미라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남자의 스마트폰은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 되어 있었고 시체는 둘 다 인식이 되지 않기에 잠금을 풀 방법이 없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긴급전화 112는 잠금을 풀지 않고도 언제든지 걸 수 있죠. 경찰은 납치범을 죽였다는 미라의 신고에 당황하면서도 납치가 사실이라면 공범이 있을지 모르니 문을 잠그고 안에서 기다리라 지시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이 걱정이 돼 미칠 것 같았지만 그건 이제 경찰이 확인해줄 일이겠죠. 미라는 도어락에 이중 잠금까지 걸어놓은 뒤 창문에 수건 여럿을 묶거나 경찰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좋게 표식을 남기고 자신이 누구에게 납치당한 것인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저렇게 큰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현실에서 만났을 사람일 가능성은 낮았고, 그렇다면 누군지 알아도 별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납치범의 집을 뒤지던 중 미라는 미심쩍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납치범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도 문제지만 미라가 진짜로 자신의 집에 있다가 납치당했음에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라면 높은 확률로 약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깨어난 뒤 약에 취해서 제대로 몸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몸싸움이 성립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납치범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방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미라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상황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그런 것이라 착각했지만 사건이 정리되고 난 뒤에도 미라는 긴장이 풀려 조금 지치고 피곤한 것을 제외하면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 의문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체 미라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것이고 저 남자의 정체는 누구였던 것일까요?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미라는 눈앞의 사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이상할 정도로 미라의 취향에 가까웠던 이유는 이곳이 미라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그 남자의 집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납치범답지 않게 신사적이었던 것은 납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라가 약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멀쩡했던 이유는 약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정체는 재원, 10년 전에 배에서 죽었던 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원치 않은 방식으로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꿈꿨을 일이 미라에게 나타났습니다. 재원은 원래부터 죽지 않았던 것처럼 미라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재원의 죽음에 자책해왔던 미라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자신의 손으로 재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유치장에 들어간 미라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답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설득력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믿지도 않는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선물이랍시고 재원을 살려줬고 미라가 그걸 최악의 방식으로 받아먹었다 정도. 아마 미라는 별다른 변수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미라가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보기에 미라는
자기가 납치당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남편을 죽인 미친놈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정신이 온전치 않았음을 어필한다면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일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지만 미라는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미라는 정신이 멀쩡했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렇게 누굴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기괴한 불합리함에 한탄하던 미라는 오래오래 감옥에서 살았답니다. 경찰서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잘못 들은 거겠죠.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총기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총소리는 이후에도 몇 번씩 더 반복해서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라의 남편, 민혁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일 것 같이 생긴 사제 총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는데? 민혁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처럼 경찰들에게 총을 겨누며 미라에게 담소를 걸어왔습니다. 미라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라가 기억하는 남편은 이유 없이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라의 예상대로 민혁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미라는 끌려가는 민혁의 시체를 바라보며 다시 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혁의 이야기는 누가 듣더라도 미라에게 악의를 품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미라를 왜 증오했는지는 제쳐두더라도 미라에게 저주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에는 민혁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민혁은 애초부터 죽을 생각이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으니 오직 미라를 조롱하기 위해 사회적 생물학적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미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민혁의 행동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그런다 한들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미라는 사람을 죽였고 민혁은 죽었습니다. 애초부터 체념하고 있었던 미라에게 민혁은 한 줄기의 작은 희망을 보여준 뒤 바로 뭉개버렸고 미라는 이제야 더 깊고 온전히 절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미라에게 처음으로 긍정적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뜬 미라는 자신이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과 살았던 원래의 집이 아닌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했던 재원의 집이었죠. 물론 이는 오히려 더 큰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어둠의 루트 같은 건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봐야 그저 곧 잡힐 탈주자가 될 뿐이죠. 라는 공포에 질려있던 미라는 곧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재원의 집이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미라가 탈출한 사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여긴 사건 현장이니 이렇게 조용하게 남아있을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집이 조용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미라는 잠든 자신과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비명이라도 지를 만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지만 이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너무 많이 겪어버린 미라는 어렵지 않게 자신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라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라면 미라가 해야 할 일도 명백했습니다. 미라는 부엌으로 돌아가 부엌칼을 숨겼습니다. 미라가 과거를 바꿨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단 이번에는 유치장이 아니라 잠든 재원의 옆이었죠. 의아해하는 미라에게 분기된 다른 역사의 기억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해 부엌칼을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포자기한 미라는 맨몸으로 재원에게 맞서려 했고 재원은 처음에는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어 애매하게 받아주다가 팔에 이빨 자국이 난 뒤에야 미라의 진심을 알고 진지하게 제압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미라는 상대가 납치범이 아닌 죽은 전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감격에 제외를 했고 재원은 죽을 각오로 저항하다가 갑자기 오열하는 미라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에 간단한 수면제 정도만 처방받은 채 사건이 일단락되었죠. 병원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세계선의 남편인 민혁이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라와 민혁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정확히는 작가를 준비하던 미라의 글에 만화가를 준비하던 민혁이 관심을 가지면서 결성된 만화가 듀오였죠.
미라에게는 다행히도 미라와 민혁은 여전히 한 팀이었습니다. 민혁이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던 미라는 그를 찾아가고 싶어 했지만 아직도 이빨 자국이 선명한 재원은 미라의 정신 상태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며칠이라도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일적인 문제는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리 일적인 문제라도 미라가 한 짓은 그냥 넘기기에는 좀 과했기에 미라는 재원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집에 남기로 하고 그렇게 휴가를 쓴 둘은 집에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미라가 사정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인 듯 별다른 이야기 없이 주말을 즐기는 부부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가 감옥에 있었던 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미라는 재원을 죽인 루트와 죽이지 않은 루트 두 개의 기억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미라가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덜 확실한 건 아마도 민혁은 그 사실을 알고 유치장에 난입했다는 것. 그러니 뒷감당을 포기하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던 것이겠죠. 미라는 민혁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원은 슬슬 미라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믿는 눈치였기에 이를 나서는 미라를 걱정 반으로 보내주었고 미라는 다음날 카페에서 민혁을 만났습니다. 미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혁이 어디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미라와 부부 사이였던 세계선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미라가 재원을 죽이고 감옥에 갔던 세계선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혁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미라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자체가 민혁에게서 미라에게로 옮겨간 것이었으니까요. 민혁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려던 찰나 카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막 들어온 손님 중 하나가 미라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팬을 자처하던 남자는 미라와 민혁을 반가워하면서 사진을 찍은 뒤 사라졌습니다. 민혁이 말하기 전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남자는 민혁과 미라를 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어째서인지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미라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온 손님인가 싶더니 그저 사진만 찍고 사라져버렸죠. 이건 이상하죠? 민혁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기에는 꺼림직한지 미라에게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권했습니다. 미라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다는 점에는 공감했기에 일단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던 민혁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이 한 것은 노골적인 스킨십이었습니다. 미라는 놀랐지만 사실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민혁과 미라는 부부였고 민혁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미라가 다른 남자의 집에서 며칠간 지내는 꼴을 봐야 했으니까요. 오히려 미라가 재원을 생각해 민혁을 거부하는 게 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짓거리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미라는 민혁과 죄책감 넘치는 해피타임을 한 차례 보낸 뒤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라에게는 과거로 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미라도 겪어본 일이었으니 이게 가능한지를 논할 필요는 없었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건을 고칠 수 있는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선의 사건을 수정하고 현실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두 시간선의 기억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미라가 재원이 죽지 않도록 부엌칼을 숨긴 뒤 재원이 죽은 시점과 죽지 않은 시점을 함께 기억하게 된 것처럼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단 3번으로 3번의 기회를 마치고 나면 사용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옮겨갑니다. 민혁의 이전에는 민혁의 아버지가, 그 이전에는 민혁의 어머니가 이 능력을 가졌었고 그 이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민혁도 잘 모르고 있었죠. 때문에 미라가 재원을 죽였던 세계선에서 민혁은 망설임 없이 테러를 저질러 미라가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짓을 할 정도로 미라를 사랑하고 있었으니 미라 외에는 능력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미라는 일단은 민혁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라는 민혁과 결혼한 원래 시간선의 기억은 가지고 있었지만 재원과 결혼 생활을 했던 추억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엉뚱한 시간에 미라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요. 이 부분에서는 민혁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민혁이 재원을 살릴 이유가 없으니 두 사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제3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라는 카페에서 만난 자칭 팬을 떠올렸습니다. 미라는 민혁에게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수상하기는 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미라는 민혁이 그저 자신의 집에 데려오고 싶어서 애같은 수작질을 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미라에게는 꽤나 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아주 사소한 불신이 미라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불러냈습니다. 10년 전 재원이 죽었던 그날, 경찰은 분명 배 위에 있었을 그 범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CCTV에는 문제의 후드티를 뒤집어 쓴 괴한이 찍히긴 했지만 언제 배에 올라탔고 언제 사라졌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죠. 범행 직후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하기에는 승객자 명단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어떤 사람이 배에 몰래 올라타 재원이만 죽이고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미립국제나 불법 체류자가 중국도 아니고 제주도로 가는 배에 숨어있다는 것도 어색하니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미라가 과거로 가 재원이 죽었던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민혁이 과거로 가 재원이 살아있던 역사를 바꿨다면? 얼굴이 찍히지 않게 옷을 여미고 재원만 밀어버린 뒤 그대로 돌아가면 되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전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후회라는 조건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재원과 미라가 놀러갔던 것에 민혁이 후회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진짜 범인이라면 미라에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마치 미라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댄 것처럼. 민혁은 미라를 사랑하겠지만 미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혁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민혁의 범인이 맞다면 이 자리가 진짜 납치 사건 현장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라는 불길한 가설에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민혁의 집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민혁은 미라를 붙잡지 않았고 미라는 집에서 재원과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답을 찾으러 발버둥치던 미라는 무심코 재원의 얼굴에 난 흉터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원에게는 상당히 수상한 물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흉터는 10년 전 어떤 미친 남자가 재원의 배에서 밀어버리며 생긴 흉터였으니까요. 재원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떨어지면서 배에 얼굴을 부딪혀 상당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 때문에 목도리 도둑은 아예 기억에서 잊히고 말았습니다. 목도리 도둑 사건이란 얼굴을 가린 정체불명의 속옷 차림의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와 재원의 목도리만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린 뒤 사라져버린 일을 말합니다. 당연히 미라가 기억하는 세계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죠. 재원은 농담 반으로 둘이 공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미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 역사에 없었던 인물이니 아마도 미래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뺏음으로써 바뀐 가장 큰 역사는 재원의 생존이니 속옷 차림의 남자는 재원을 구하기 위해 목도리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직접 경고하거나 범인에 맞서는 확실한 방법 대신 목도리를 낚아채는 간접적인 방법을 썼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민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민혁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 꽤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미라는 민혁에게 재원과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다른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혁이 재원을 살릴 리 없습니다. 그러니 미라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재원을 살리려 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요, 그게 누굴까요? 재원의 부모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랬다면 재원이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혁은 이제 의심이 풀렸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혁이 범인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민혁이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아니라면 더 이상 민혁만을 의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미라는 다시 민혁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라와 민혁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라는 어떻게든 재원을 죽인 범인을 잡고 싶었지만 민혁은 그 범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재원이 죽지 않았을 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살인범이 있었기에 미라와 민혁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위험한 인물이고 경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 와서 굳이 범인을 잡고 싶냐고 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혁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돌려놓는다고요? 민혁은 미라가 생각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외면했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미라의 진짜 남편은 민혁이니까요. 민혁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재원과 이혼하고 민혁과 재혼하는 것. 이건 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미라와 민혁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재원에게 원래 남편은 민혁이었다고 말한다 한들 그걸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재원이 이 부분을 언론에 뿌리기라도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라가 재원이 죽었어야 할 시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즉 재원이 죽도록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라와 민혁이 기억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재원이 또 죽어야 합니다. 미라는 민혁의 제안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라는 이미 재원의 죽음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 미라는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원망했고, 두 번째 죽음 때는 의도가 아님에도 자신의 손으로 재원을 죽였습니다. 이제 민혁은 순수하게 미라의 의도에 따라 재원을 죽여야 한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라가 특정 시간대에 미라를 찾아가 재원과 헤어지라고 설득한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헤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역사 개변의 사용 횟수는 고작 2번밖에 안 남았으니 민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역사가 바뀌어서 미라와 민혁이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민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또 시간을 돌려서 민혁에게 헤어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후에도 미라는 끈질기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게 민혁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재원의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민혁 입장에서는 원래 죽었어야 할 재원이 죽는 것뿐이니 거기에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민혁은 미라가 편하게 재원을 죽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미라가 직접 재원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라가 과거로 갈 때 민혁이 붙어있다면 따라갈 수 있으니 민혁이 함께가 대신 손을 더럽혀주면 됩니다. 물론 미라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이 갈등에서 공경에 처한 미라가 선을 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재원이 원래 죽었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재원을 죽인 후드를 쓴 남자가 미래에서 온 다른 인물이라면 원래는 재원과 미라가 맺어지는 게 정사 아닌가요? 미라는 말하자마자 아차 싶었고 민혁은 크게 상심한 듯 보였지만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혁은 미라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몇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원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니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민혁은 두 번째 아내 실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 하고 미라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작 하루 만에 미라는 민혁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가 민혁과의 것인지 재원과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미라는 민혁과 만나 결혼한 3년의 기억은 생생하게 가지고 있지만 재원과 있었을지도 모를 10년의 기억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둘만 알고 있었어야 할 농담과 공감거리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지만 미라는 재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역사가 어떤 것인지는 미라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기억하는 역사가 진짜 역사였죠. 이후 나흘간 민혁은 미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마다 재원과 나간 산책에서 우연인 척 마주치며 눈인사를 할 뿐이었죠. 아마도 원래 이렇게 자주 산책을 하는 듯 재원도 의아해하지 않으며 민혁과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미라는 언젠가 자신이 민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재원과 작별할 시간을 주는 것뿐일지도 모르죠. 닷새째 되는 날 미라는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재원과 마지막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라는 익숙한 얼굴과 재회했습니다. 민혁과 카페에 있었을 때 만났던 팬이 건너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딱히 어색하지 않으니 미라는 팬을 알아보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팬은 미라를 발견하자 과장된 몸짓으로 놀람을 표현하더니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민혁이 한 수상하다는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닌 진짜로 무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팬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산책을 마친 미라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민혁은 다음날 상의하자며 미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라는 지난 닷새간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민혁으로 거의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원을 죽이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그 수상한 팬 덕분에 결정을 미룬 채 민혁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의구심과 안심이 섞인 채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집 앞 쓰레기장에서 미라는 그 펜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펜은 창백한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에 얼굴만 내민 채 붉은 목도리에 목이 졸려 죽어 있었습니다. 놀란 미라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민혁이 미라의 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혁 역시 시체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이게 미라와 민혁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민혁이 사는 동네에는 CCTV가 다 놓여 있으니 상식적으로 시체를 여기에 두는 동안 그 모습이 찍히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습이 찍혔더라도 절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일지도 모르죠. 미라는 죽은 남자의 모습에서 재원이 죽었던 모습이 오버랩되자 제대로 판단도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시 뒤 창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는 미라를 다독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목격자인 미라와 민혁이 시체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둘이 용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공범 취급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범인이 진짜로 미라와 같은 시간여행자라면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잡더라도 잡았다는 역사를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불과 며칠 전에 유치장에 다녀왔던 미라는 누명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민혁의 말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다행히 민혁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라가 저녁에 남자를 만났다고 했으니 그 시간으로 돌아가 남자를 붙잡으면 됩니다. 고작 하루 뒤 미래에서 온 미라가 찾아가는 것이니 남자가 미라를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리도 없고 민혁과 미라의 팬이라고 했으니 두 사람이 말을 걸면 이야기를 들어보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살려서 연락처라도 받아낸다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죠. 미라와 민혁이 대책을 강구하던 동안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것인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다고 느낀 미라는 민혁의 말대로 어제 저녁에 남자를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어제 저녁에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라는 의식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시간이동에 놀랐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민혁과 미라를 발견한 남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쫓기듯 도망치기 시작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던 두 사람이 그를 잡기는 무리였습니다. 민혁이 바닥을 구르며 짧은 추격전은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그렇게 미라와 민혁은 별다른 성과 없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혹시나 그래도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살인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선의 기억이 동시에 미라의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자는 산책하는 미라와 재원을 보고 도망쳤고 미라는 그 모습을 보고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민혁의 집 앞에서 남자의 시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미라에게 빨리 시간을 다시 돌려 어제로 돌아가자고 말하던 중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과거로 갔다는 것을 그리고 끝내 실패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제 미라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이렇게 된 거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자 제안했습니다. 재원이 죽었어야 할 제주도행 배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민혁과 미라가 함께했던 시간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펜도 그런 펜을 죽여서 전시하는 미상의 살인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남은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당연히 민혁과의 관계를 복구해줘야 마땅하겠죠. 경찰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데드라인처럼 미라를 압박하고 있었고 민혁은 차분히 미라를 설득했습니다. 미라와 민혁이 함께 과거로 간다면 민혁이 역사를 돌려놓는 동안 미라는 재원을 죽인 진범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미라는 민혁을 선택해야겠다 결심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재원이 죽었어야 했다며 후회할 수 있을까요? 후회는 비논리적이며 충동적인 감정입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그때 비트코인 살걸 이라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감정은 이성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억지로 끌어올릴 수도 있죠. 과거로 가기 전 미라는 부엌으로 가 칼을 꺼냈습니다. 민혁이 무릎이 까진 상태로 현재로 돌아왔으니 과거에서 당한 부상이 현재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범인이 진짜로 미래에서 온 제3자라면 법적으로 증명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니 미라는 직접 피해 복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미라는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비틀어 거짓된 후회를 이끌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10년 전 제주도로 향하던 그 배 위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이 없는 선실 한복판이었습니다.
미라는 악몽 속에서만 다시 보았던 배의 모습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민혁이 차분하게 미라를 다독였습니다. 민혁은 이전에 미라를 통해 그날의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10년 전에 미라와 재원이 뱃머리에 있을 것을 짐작했습니다. 민혁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라를 깨운 뒤 복도에 세웠습니다. 민혁은 재원을 죽여 역사를 돌려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진범을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라가 민혁과 함께 난입한다면 미라를 알아본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라는 복도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방심한 채 나타나는 범인을 기습해 찌르면 됩니다. 미라는 민혁의 말에 수긍했고 품에 칼을 숨긴 채 복도에서 민혁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같은 잠깐의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바깥에는 미라가 기억하는 10년 전의 재원이 10년 전의 미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가 서 있는 곳에서는 둘의 위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재원을 구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기도 잠시. 드디어 익숙한 비명소리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선택은 미라는 민혁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갑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라가 발견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송곳을 쥔 범인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과 바다에 떨어졌을 재원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 시절의 미라, 당황한 표정으로 현재의 미라를 바라보는 민혁, 그리고 속옷 차림의 괴한이었습니다. 미라는 한눈에 그 괴한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을 가렸다곤 해도 이렇게 헐벗은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볼 리는 없었으니까요. 미라는 상상도 못한 정체에 사고가 멈춰버리고 그렇게 미라와 민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재원은 죽었고 세상은 민혁과 미라가 결혼한 세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민혁은 마침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며 어려운 선택을 해준 미라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혼란에 빠진 채 과거에서 목격한 상황을 복귀했습니다. 민혁이 재원을 구출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변태적인 복장으로요. 시간을 돌리는 건 한 사람당 3번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혁은 대체 왜 그 귀중한 횟수를 낭비해가면서 그런 옷차림으로 재원을 구한 것이죠? 시간을 가장 뒤로 돌려서 민혁이 처음 미라를 만났던 시점. 미술을 전공한 민혁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미라가 쓴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미라의 글이 자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한 민혁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그렇게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때문에 모인 두 사람이었지만 민혁은 조금씩 미라에게 부적절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심이 아닌 부적절한 감정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세계선의 미라는 민혁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원과 결혼했으니까요. 민혁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증폭시킬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미라를 짝사랑하던 민혁은 고민 끝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혁에게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3번의 기회 중 첫 번째는 오 미친 이게 뭐야 하며 놀라는데 낭비했고 이제 2번의 기회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민혁은 2번째 기회를 사용해 미라와 재원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10년 전으로 이동해 재원을 배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만 생겨도 충분합니다. 기껏해야 갓 성인이 된 커플입니다. 미라가 불구가 된 남자친구와 평생을 함께할 정도로 재원을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미라를 사랑하듯 미라에게 역시 운명의 한 사람은 민혁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민혁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해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고 때문에 최대한 간접적으로 재원을 해코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라와 일을 하던 중 첫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민혁은 이를 토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변수는 민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원은 민혁의 바람대로 죽었고 민혁의 예상대로 민혁이 미라의 운명의 남자가 맞긴 했는지 민혁과 미라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미라가 선물한 목도리에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기괴한 사건은 10년간 미라의 기억에 남아 그녀의 성격을 크게 바꿔버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서 바뀐 역사의 기억을 한꺼번에 주입당한 민혁은 미라가 자신이 기억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뀐 모습 때문에 미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민혁은 미라에게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라와 민혁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우연히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10년 전 재원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화면에 비친 괴한이 민혁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건에 다시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미라와 잠자리에 든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습니다. 재원을 죽인 것을 후회한 건 아니지만 미라가 괴로워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후회를 연료로 민혁은 또다시 10년 전 과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라와 함께요. 서로 몸이 닿아있는 사람은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한 민혁은 당황했고 미라는 이게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재원을 구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민혁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범인이 자신임을 들킬 수 없었던 민혁은 다이어가르는 미라를 붙잡고 현실로 돌아온다면 다 설명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옷을 뒤집어 써 얼굴을 가리고 미라보다 먼저 달려들어 재원의 목도리를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름이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고 있었던 민혁이었기에 이것이 바로 속옷 차린 괴한의 정체였습니다. 그렇게 현실로 돌아온 민혁은 역사가 또 바뀌어 혼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국 재원은 죽지도 않았고 불구가 되지도 않은 채 얼굴에 큰 흉터만 하나 남긴 채 살아남고 미라와 재원은 다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민혁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2시간선의 기억을 모두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워할 미라에게 어떻게 이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민혁이 들은 소식은 미라가 재원의 납치범으로 착각해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민혁을 남편이라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내용을 바탕으로 민혁은 2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동반자는 바뀌기 전의 역사만 기억한 채 현실에 깨어나게 된다. 2. 또한 동반자는 과거에서 함께 행동한 기억 역시 남지 않게 된다. 때문에 미라는 재원과 결혼한 역사의 기억도 과거에서 재원을 살려낸 기억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갑자기 얼굴에 흉터가 난 채 깨어난 재원을 납치범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2가지 사실을 깨달은 민혁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능력이 미라에게 옮겨갔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민혁이 사랑하는 사람은 미라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라가 그 능력을 어떻게 깨우치게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 사제 총기를 구해냈고 그걸 들고 미라가 붙잡힌 유치장을 습격했습니다. 민혁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시간은 고작 2분 정도였지만 사실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현실이 너무 끔찍해 큰 후회를 할 수 있게만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현실로 돌아온 민혁은 역사가 또 바뀌어 혼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국 재원은 죽지도 않았고 불구가 되지도 않은 채 얼굴에 큰 흉터만 하나 남긴 채 살아남고 미라와 재원은 다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민혁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2시간선의 기억을 모두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워할 미라에게 어떻게 이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미라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혹시라도 미라가 자신이 재원을 죽인 범인임을 눈치챘을까봐 초조함에 미칠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는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민혁은 아직은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의심을 죽일 제3자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섭외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민혁은 이 시간선에서 살 생각이 없으니 돈 많이 준다고 하고 연기를 좀 하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부르면 되었죠. 카페에서 미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민혁은 미라가 예상대로 시간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아직 자신이 의심받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민혁이 저지른 범행은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배제하고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완전 범죄이지만 민혁의 능력을 알고 난다면 트릭도 뭣도 없는 단순한 범행입니다. 때문에 한번 의심을 당한 뒤 풀어내는 예방접종이 필요했습니다. 민혁은 의도적으로 미라가 자신을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미라가 잠깐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10년 전 재원을 구한 정체불명의 인물이 남자라는 것을 알면 금방 의심을 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민혁은 재원을 구할 이유가 절대 없고 그러니 미라는 제3자가 시간을 돌려 사건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민혁의 예상대로 미라는 민혁을 의심한 것을 미안해하며 오히려 더 빠르게 신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어려운 미션은 그놈의 재원을 다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라를 설득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미라가 재원과 민혁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재원과의 10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과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어제처럼 선명할 테니 지금의 미라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을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말 그대로 재원을 죽일 정도로 민혁을 사랑하고 있을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라는 오히려 재원과 결혼한 시간선이 정사가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재원을 죽여야 한다는 민혁의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민혁은 그런 미라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혁의 실수였습니다. 미라는 민혁의 예상대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민혁을 선택해야 함을 납득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민혁은 미라가 재원과 지내는 동안 참을 수 없는 질투와 패배감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라가 이대로 재원과 사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보다 조금 더 큰 공포를 미라에게 심어야 했습니다. 민혁은 그때 알바생에게 다시 연락을 걸었고 미라의 눈앞에서 도망치는 상황을 연출해 새로운 위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집에 찾아오는 날을 맞춰 알바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재원이 죽었던 날을 연상하도록 의도적으로 목에 목도리를 감은 뒤 쓰레기장에 던져 넣었습니다. 머리만 내민 방식의 연출을 한 이유는 미라가 아닌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 변수가 생길 때 시체를 쉽게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민혁이 세팅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미라였고 민혁은 미라가 경찰에 신고할 틈을 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민혁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동한 것이 CCTV에 모두 찍혔을 테니 민혁은 반드시 붙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사건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 그 누구도 민혁을 체포할 수 없죠. 미라는 민혁에게 속아 시간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알바생의 죽음이 역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돌리기 직전 미라가 부엌칼을 찾는 동안 민혁은 송곳을 품에 숨겨두었습니다. 지금 그 시간선에는 민혁이만 3명이 있을 정도로 개판이 되어 있으니 저번처럼 배에서 밀어버리는 것만으로 재원이 죽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미라를 선실 복도에 숨긴 뒤 속옷 차림의 민혁을 설득해 개입을 막았고 범인 민혁에게 송곳을 쥐어주었습니다. 범인 민혁은 아직 살인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 없는 상태였지만 또 다른 자신의 행동을 믿었고 재원을 배에 떨어뜨리기 전 목에 송곳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 멀리도 돌아온 끝에 모든 것이 민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원은 죽었고 민혁과 미라는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제하지 못한 마지막 변수가 민혁의 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미라는 민혁의 말을 듣지 않고 선실에서 나왔고 그곳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민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미라는 속옷 민혁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님을 눈치챘고 이를 바탕으로 민혁이 시간을 돌려 재원을 죽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미라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을 안다 한들 이미 모든 게 다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미라는 이미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미라의 진짜 남편은 방금 전 혹은 10년 전 미라의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내용과 묘사가 등장하니 노약자나 어린이는 시청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덜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귀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아마 이것만큼 강렬한 것이 없을 겁니다. 지방령이다. 어떻게 지평자 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지구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공전하고 시속 13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구의 공전에 끌려오지도 않을 테고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귀신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맨몸으로 그걸 따라잡을 능력이 없다면 귀신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인간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귀신을 때리면 맞는다는 뜻이니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멀지 않은 미래, 인간들은 영혼의 존재와 신의 부재를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패배를 의미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과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은 과연 어떠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정신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즉 인간은 목숨을 잃고 나면 그대로 지구로부터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지며 영원히 우주 한복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영혼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없듯 영혼 역시 그 무엇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감각들도 느낄 수 없죠. 즉 인간은 죽고 나면 영혼만 우주에 홀로 남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무의 공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후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하는 것과 그 모든 게 까발려진 현실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그리고 절망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은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세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우선 자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말은 개소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대신 범죄율은 늘었습니다. 자살 대신에 선택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으니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감히 죽어 마땅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전쟁 역시 사실상 중지되었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나는 전쟁이라고 해도 아군 희생자가 한 명도 없는 전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존경받는 위인도, 세계 최빈국의 가장 하찮은 인물도 사후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지옥에 가는데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IS와 같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은 여전히 이를 불신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들도 눈치는 있었기에 목숨을 사리기 시작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출산율 역시 0명대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불량식품은 맹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고 야근을 강제한 상사는 집단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되어도 동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더 빨리 지옥으로 보내려던 상사였을 테니까요. 물론 그래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었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로부터 2년 뒤 사람들은 임시 방편으로나마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간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무엇이든지 무엇인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전쟁 중 죽인 적의 시체를 먹어 그의 만화를 흡수해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고로 판타지에 흔히 나오는 그 만화가 진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포어족은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치른 뒤 시체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이의 영혼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전설 때문이었죠. 때로는 미신이 실제로 유의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소한 상처로도 파상풍에 걸려 죽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에 제대로 앞을 볼 수 없는 밤에 가위로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것은 꽤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밤에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식의 미신이 있었죠. 포어족이나 마오리족이 진짜로 영혼을 감지하는 전통적인 무언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답을 찾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풍습이 답이었다는 것.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이를 섭취한다면 죽은 영혼은 육체를 먹은 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인식하게 되고 때문에 영혼이 그 몸에 달라붙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영혼은 지구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뒤겠지만 질량이 없는 영혼이기에 작은 힘으로도 빠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는 오컬트에서의 빙의와 비슷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달라붙은 영혼은 본체와 주도권을 두고 싸울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고 어디까지나 본체에 엎여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뷰어 혹은 관객령이라고 불렸으나 사생활이 민감한 서구권에서 영혼이 자신의 삶을 관전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자 이를 세컨더리 소울 혹은 조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생활을 포기하거나 지옥에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령은 다시 살아날 일도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니 사생활을 포기한다고 해봐야 조금 꺼림칙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한때는 포어족이 식인풍습으로 쿠르병에 걸려 떼죽음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인육 자체가 몸에 해롭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은 지옥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은 소중한 사람들이 내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 내가 행복한 것이야말로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죽은 팬을 먹는 것으로 팬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 팬은 자신이 좋아한 연예인과 같은 시선에서 세상을 보게 될 테니 그보다 더 좋은 팬서비스는 없을 것이라며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할 것 같자 자신의 발로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육식은 맛이 역합니다. 제가 먹어봤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는 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죽고 나서 뒤늦게 가공 처리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정육에 비하면 맛이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인들이 모여 스스로 고깃집에 들어간 것이죠. 이들은 멋진 부모의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의 희생을 참고해 엘사와 협업해 시한부용 고깃집을 설계했습니다. 죽음이 머지 않았거나 법적인 노인은 누구든지 저렴한 가격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역겹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한부용 고깃집이 건설되었다는 뉴스를 보던 김노인 역시 이런 문화에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설이었고 간만에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김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추석 이후에 아들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2년 전 김노인의 아내가 죽은 뒤로 아들은 김노인과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김노인 역시 아들이 이렇게 시니컬하게 구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시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장례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찬반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혹시 모르니 현대적인 장례식을 제안했지만 김노인은 인간으로서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 결국 김노인의 고집에 따라 아내는 화장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장례식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김노인이 자신의 엄마를 지옥에 보냈다고 생각해 원망하고 있었죠. 김노인은 그런 아들의 반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이비 과학 따위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은 바이러스가 아닌 선동으로 감염되는 좀비들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좀비물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는 순간이듯 김노인은 아들의 이런 변화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냉소적인 얼굴로 거실에 앉아 뉴스나 보다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지옥에 갔다느니 다행히 우리 가족 중에는 아빠 같은 인간은 남아있지 않으니 아빠는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느니 하면서 은근히 김노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그런 장례식은 용납할 수 없다 주장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타인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를 사랑하는 나에 취하기 위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김노인과 아들의 대화는 갈수록 높은 언성을 동반하게 되었고 겁에 질린 손자가 울먹이자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김노인은 깊은 상심과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사실 김노인에게는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 자체는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은 봉급을 받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이 죽고 나면 아들과 남은 가족들이 김노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평화롭게 죽는 것 하나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김노인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성격이 싹싹하기도 했고 아내와 연관된 사건 이전에는 종종 손자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기에 김노인은 그녀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들과 김노인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자 며느리는 깜빡한 휴대폰을 가지러 온 척 혼자 집에 돌아와 김노인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실제로 김노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김노인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김노인이 아들과 싸운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김노인이 이미 2년 전에 증명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노인이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노인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식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김노인 세대는 대부분이 부모의 임종을 겪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죽은 가족의 손을 맞잡고 언젠가 사후세계가 있다면 다시 만나길 바라며 자신의 부모를 화장해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들은 그 시절에는 몰랐으니까 라는 말로 면책이라도 할 수 있었지. 김노인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면 이건 고작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 아내를 지옥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또한 그 시절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핑계가 지옥에 간 아내를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며느리는 김노인에게 숨겨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김노인도 아들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내는 이미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 시대에 죽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인사치레로 쓰이지만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김노인이 모르던 사이 자신이 아내의 시신 일부를 빼돌려 현대식 장례를 치렀다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완고한 김노인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생각했기에 이후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지금이 이 비밀을 말해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과 김노인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시간이 흐른 만큼 김 노인도 슬슬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 믿었죠. 그리고 이건 며느리의 오산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먹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져 피 섞인 구토를 뱉기 시작했고 급기야 베란다로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들이 손자를 안고 이쪽 창가를 바라보며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김 노인이 이제 노망을 멈추고 순순히 먹힐 준비를 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 노인은 자신이 먹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먹지 말아줘. 부탁이다. 최 노인은 김 노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꺼림직하게 역한 다른 고기 냄새가 최 노인의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최 노인은 당장이라도 장례식장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김 노인의 아들이 최 노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어영부영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노인 외에도 김 노인의 다른 친구들이 이미 장례식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간만에 모인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그들 앞에 놓인 수상하게 주름진 수육은 이들의 기분을 바닥에 처박아 놓기 충분했죠. 김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애틋한 표정으로 김 노인을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개무시한 아들놈을 비난하려던 최 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살기 싫다고 말하는 부모를 때려 죽이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놈도 제 딴에는 이게 바른 행동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겠죠. 평소 다혈질인 박 노인이 견디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최 노인은 소란 속에서 김 노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현대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김 노인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두 불안당은 김 노인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김 노인이 가장 싫어할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니까요.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깃들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는 게 밝혀진 시대에서는 이러한 꼴은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8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이었고 이런 해괴한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경멸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내가 빨리 지옥에 가서 다행이라는 것과 다른 게 뭘까요? 최 노인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딸과 손자가 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손자의 학교가 이곳과 멀지 않았기에 태우러 갈 겸 최 노인도 챙겨준 모양입니다. 친구의 죽음에 우울한 기분도 잠시, 귀여운 손자를 보니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나이에 어울리는 귀여움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영특함을 가지고 있어 최 노인을 즐겁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영특함이 그리 좋지 않게 쓰였습니다. 사회를 배운 손자는 순진한 얼굴로 최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가령 세종은 군주제를 시행하던 독재자였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악인이다. 이런 사람이 집회에 들어있다는 건 민주주의 공화국의 후퇴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병자인 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기 싫어질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이 저지른 일을 현대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 노인은 손자가 포어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50년도에 호주 정부는 식인 풍습이 쿠르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포어족의 식인 풍습을 저지했습니다. 그 결과 포어족은 선진화가 되어 쿠르병을 극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1년 전 포어족들이 선조를 지옥으로 보낸 죄로 호주 정부를 고소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어족은 재판에서 패배했습니다. 100만 명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포어족은 1950년도에는 1만 명가량으로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즉, 만약에 정부가 식인 풍습을 막지 않았더라면 포어족은 이날이 오기 전에 쿠르병으로 절멸했을 테니 여기에 정부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포어족은 힘이 없는 소수민족이고 정부는 그들에게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론의 시선에서는 정부가 맞는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어족을 묵살하기로 먼저 정한 뒤 이유를 짜맞췄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게 사실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때로는 인식이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강한 불신과 경멸을 품게 되었고 과거의 행동을 현대의 도덕관념에 적용시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손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의 도덕 기준이 현대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존재한다면 그럼 그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작 그때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는 짓은 옳을까요? 그리고 만화처럼 대놓고 식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용어가 수많은 판타지 작품에서 참신하지도 않을 정도로 남용되는 시대에서 진짜 이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몰랐다고?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저 세대의 시선에서는 솔직히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손자가 갓 10살이었으니 어린 나이에 생각이 깊다고 하면서 기특해할 수도 있겠지만 최 노인이 받아들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 노인이 아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지옥에 갔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 노인의 아내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손자는 이미 죽은 최 노인의 아내가 지옥에 갔으며 최 노인 역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셈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법적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있어야만 인정되기에 영혼만 남은 인간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때문에 죽은 뒤 지옥에 가든 말든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책임 회피의 수단일 뿐임을 모든 인간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진짜로 죄를 물었다가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의 90% 정도가 인간을 지옥에 보낸 책임이 생기게 될 테니 국제법에 약간 손을 댄 것이죠. 아마 지금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고 어른들은 그런 젊은이가 없으면 모두 지옥에 가버릴 테니까요. 아마 손자는 최 노인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만을 불만처럼 내뱉은 것이겠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듣기 괴로워진 최 노인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야 할 때를 빼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최 노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자신의 장례식도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추락해버리면 어떨까요? 물에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기도 전에 부패해 장례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리에 기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최 노인은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랐습니다. 손자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소녀가 악을 써대며 최 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죽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발악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똑같은 소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 노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 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소녀는 전작인 사랑 이야기에 출연했던 미라와 민혁의 딸로 후회를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미라의 역사개변 능력을 전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뒤 충격에 빠져 처음으로 시간을 돌려 최 노인을 살려낸 것이죠.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서럽게 울면서 버텼고 잠시 뒤 소녀의 어머니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살인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꽤나 예민한 성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개인의 과거까지는 알 방법이 없던 최 노인 입장에서는 묘하게 방어적인 태도로 딸을 감싸는 미라의 모습이 그저 불쾌할 뿐이었지만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어딘가 불안한 듯 발을 질질 끌며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에 최 노인은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살아남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최 노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김 노인의 아들놈에게 쫓겨나다시피 장례식장에 나왔고 바깥에서 허망한 신경질을 부리던 중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장례식장에서부터 박 노인을 지켜보았다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육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뀐 현상에 적응하며 기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자는 여기에 어떠한 음모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노인은 대체 세상에 어떤 집단이 육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 이런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이미 수년간 이번 사태를 의심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자신들의 사무실을 찾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꺼림직했던 박 노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을 경멸했던 최 노인에게 함께 가볼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최 노인은 당연히 사기꾼들의 장난질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뒤에도 문자 그대로 시체가 파헤쳐진 김 노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 노인의 아내는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자 이미 손자를 재운 딸이 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딸은 남편과 이혼한 뒤 최 노인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최 노인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위네 부모는 아직 정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사돈네는 죽더라도 장례식을 통해 지옥을 피할 수 있겠지만 최 노인의 아내는 이미 지옥에 간 뒤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것을 두고 꽤나 부적절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었죠. 그런 뒷배경이 있었기에 딸 역시 오늘 손자가 별 생각 없이 말한 책임론에 깊게 상심했고 꽤나 술에 취한 채 지옥에 간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이 온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딸의 모습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남자를 찾아가서 대화라도 나눠봐야겠습니다. 며칠 뒤 최 노인과 박 노인은 남자가 보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남자의 사무실에는 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정부가 시한부용 고깃집을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아직은 당연히 인간을 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노하우가 자리잡지 않았기에 고깃집은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건설에 참여하려 드는 회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엘사가 가장 먼저 입찰했고 곧바로 낙찰되어 건물을 독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사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빠르게 완성해 순식간에 막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죠. 남자는 엘사가 이렇게 빠르게 경쟁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식이 상식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남자는 의심 끝에 수상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육식을 통한 영혼의 구원을 처음으로 증명한 연구소의 과학자 B가 한국에 들어와 엘사와 몇 차례 만난 정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B를 회사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했고요. 만약에 B와 엘사가 처음부터 손을 잡고 이러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이었다면? 물론 여전히 B가 대체 어떻게 그걸 했냐는 문제가 남아있었지만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남자와 함께 엘사의 뒷조사를 하던 인원이 더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 시대에 일개 기업이 사람을 죽여 입막음하는 것이 말이 되나 생각했지만 이 시대에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먹어주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살게 될 테니 죽음이 이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뻔했죠. 남자의 동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남자 역시 혼자서는 인력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남자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혼자 엘사에 맞서다 무의미하게 실종되거나 그냥 이 미친 세상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육식을 하며 살거나요. 그렇게 완전히 의욕을 잃었던 남자는 장례식장을 지나가며 포기할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오는 박 노인을 발견하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식이 문화화되기 전에 가족을 잃은 노년층들은 자신이 부모를 지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보다 훨씬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아직 젊으니 금방 죽지 않겠지만 노인들은 언제 죽어서 장례식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때문에 남자는 박 노인이나 최 노인같이 현재 사회에 의심을 품고 있는 노년층들과 함께 체제를 바꾸리라 마음먹었고 곧바로 박 노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노인은 최 노인에게 연락해 함께 이곳을 찾은 것이고요. 최 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남자의 말대로 최 노인은 절박했습니다. 언젠가 최 노인이 죽는 날, 최 노인의 딸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며 엄마는 구하지 못했지만 아빠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 다행이라며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말은 최 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육식으로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 세상이 지금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남자는 혼자의 힘으로 대기업에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자를 돕다가 실종되어 버린 동료들처럼 최 노인이나 딸에게도 불똥이 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참의 고민 끝에 최 노인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화면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결말 중 조회수가 높은 결말이 정사가 되어 후속작과 이어집니다. 최 노인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세상일지 고민하는 건 최 노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 노인은 그저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 역시 최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박 노인에게는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죽은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그리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최 노인이나 박 노인이나 문제의식과 열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엘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남자와 연결시켜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많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최 노인의 알선으로 남자를 만났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들의 비밀 결사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럴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망자의 육식을 막는 것이 불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이 장례식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 퇴원을 시키고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려깊고 용감한 간호사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 덕에 남편을 지옥에 보내려던 악랄한 아내는 법의 처벌을 받고 남편은 장례식을 통해 지옥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낼 뻔한 노인을 조롱하며 정의구현이 이루어진 세상에 성취감을 갖고 있었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한들 살인보다 더한 악행이 용납될 리가 없잖아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토록 세상을 건강하게 했음에 즐거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많은 노인들의 반발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최 노인의 비밀 결사대는 순식간에 100명에 가까운 사람까지 늘어났고 이들은 노인 연금과 자본을 조금씩 모아 남자를 후원하거나 엘사와 연관된 정보를 모으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최 노인이 부른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컨대 왜 아직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들을 설득하던 와중 문득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 노인 역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처음에 들은 실종당한 동료 이야기가 너무나도 심각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의심을 듣고 나자 최 노인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는 해줘야 마땅하죠. 남자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정보를 풀었지만 어디까지나 오늘은 우리가 몇 명이 늘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왔는지와 같은 정리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내고 있는 운영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최 노인만 해도 노인연금은 물론 딸에게 받고 있던 용돈까지도 대부분이 남자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물론 고작 집에서 간식이나 뒤적일 바에는 딸과 손자에게 올바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이뤄낸 투자였지만요. 불만을 가는 동료들을 설득하다 지친 최 노인은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라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엘사가 꼬리를 밟기라도 한다면 남자나 최 노인은 물론이고 딸과 손자까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최 노인의 걱정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의 인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잡음이 생기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 잡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람을 이끌 자격이라 할 수 있겠죠. 남자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엘사에 잠입을 해보겠다 말했습니다. 예정이 없는 과정인 만큼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들어가기도 전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니 최 노인이 사람들을 통제해줘야 합니다. 최 노인은 남자의 결정이 걱정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으면 엘사에 맞설 수 없습니다. 최 노인은 남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혼자서 자신들의 비밀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떠나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고 최 노인은 성난 사람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최 노인이 모아둔 엘사의 자료들을 모조리 압수해갔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처음에는 엘사의 존재를 의식해 말을 아꼈지만 뭔가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육식을 통한 구원을 증명한 과학자 B는 엘사와 몇 차례 접선한 뒤 광고 모델까지 되며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한 과학자가 다른 기업 상품에 광고 모델로 출연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엘사를 뒷조사하던 남자의 동료들이 실종되었지만 사람의 목숨이 가벼워진 시대에서는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대였어야죠. 사람이 죽는 것이 가벼워진 세상이면 확실합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시체를 먹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요. 반면 이 세상에서 실종은 이제 죽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죽은 뒤 시체가 썩어버리면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될 테니 실종자의 심각성은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아직 육식의 문화 자체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로 인해 변한 사회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사는 그저 유능한 기업이었을 뿐이었고 남자는 그걸 역이용해 절박한 노인들을 모아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할 꼬리가 밟힐 것 같자 최 노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돈을 들고 튀어버린 것이죠. 최 노인이 너무나도 유능하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에 남자는 이미 돈을 들고 해외 어디론가로 도망쳐 잡을 수도 없게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최 노인을 위해 지옥이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남자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수십억의 현금을 갈취한 뒤 사라졌고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되자 그 100여 명의 화살이 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 노인 역시 피해자라곤 하지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만이 아닌 것을. 아직도 육식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멍청이가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던 다른 피해자들은 최 노인을 패는 것이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라는 것을 깨닫고 최 노인뿐 아니라 그 딸과 손자까지 신상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 역시 마지막에 범인을 잡지 못하게 시선을 돌린 책임이 있으니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 위해서 최 노인은 죽어야만 합니다. 물론 최 노인을 비난하는 이들은 전체로 보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수백만 명 중 최 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 최 노인이 망가지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를 시행할 추진력을 가진 사람은 더 적었죠. 다 추리고 나면 대략 수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도 최 노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의 일자리를 빼앗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딸은 결국 손자를 데리고 최 노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 노인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떨쳐내고 도망칠 요령도 부족했습니다. 마침 그 달은 최 노인의 집 전세 기간이 끝나던 때였고 최 노인은 전세금을 들고 쫓겨나다시피 맨몸으로 바깥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오갈 데 없게 된 최 노인은 문득 박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지만 사실 박 노인 역시 최 노인과 마찬가지로 초창기부터 함께 이 사기극의 일원이 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과격한 박 노인 대신 최 노인이 실질적인 부대장 노릇을 하면서 모든 죄와 책임이 최 노인에게만 쏠려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박 노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최 노인은 가장 힘든 순간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 친구에게 실망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최 노인 혼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박 노인이 같이 망가져주는 게 더 기쁘다고 볼 수도 없을 텐데 말이죠. 얼굴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박 노인의 집 앞에 선 최 노인은 알 수 없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시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닫힌 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최 노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 노인이 발견한 것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바닥에 녹다시피 한 박 노인의 아내, 그리고 벌써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흉해된 눈과 깡마른 몰골로 달려드는 박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치명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듯 쓰러져버린 최 노인을 난도질했습니다. 친구에게까지 손절당하며 끝이라니 대체 얼마나 악랄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죄인의 끝에 걸맞는 비참한 결말인가. 최 노인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생각하고 딸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눈 감아줄까요? 아니면 이런 비참한 죽음이야말로 최 노인이 공범이라는 증거라 굳게 믿은 채 그 자식들까지 평생 불행하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을까요? 최 노인은 숨이 끊어지는 짧은 시간 동안 후회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지난 이야기. 평범한 작가였던 미라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모르는 남자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의 정체는 재원.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던 미라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죽음으로 이별한 옛 사랑이 살아 돌아왔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문제는 원래 세계선에서의 미라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재원이 살아나는 바람에 역사가 꼬이며 미라의 원래 남편인 민혁은 졸지에 유부녀를 짝사랑하는 직장 동료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렵 미라에게는 후회를 기반으로 시간을 돌리는 초능력이 생겼고 자신이 가진 3번의 기회를 활용해 재원이 죽고 민혁과 재회하도록 역사를 돌려놓지만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미라의 능력은 횟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옮겨간다는 것. 그리고 재원이 살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래 역사였다는 것. 즉, 미라를 짝사랑하던 민혁이 과거로가 재원을 죽이면서 미라와 민혁이 결혼하게 된 것이고 미라는 그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목표로 민혁과 손을 잡고 재원을 다시 죽인 것입니다.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미라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자신이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였습니다. 다른 시간선에서 찾아와 살인사건을 일으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민혁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미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민혁과 이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이고 시간을 돌려 역사를 바꾸고 민혁과 연을 끊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미라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미라의 딸 설아는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미라는 혼자서 설아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몇 번이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라를 설득하려 했고 미라는 이를 역이용해 민혁이 자신과 딸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 누명을 씌워 민혁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던 설아는 엄마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여행과 같은 문제를 설아에게 설명할 순 없었으니 설아가 보기에 미라는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에게 누명을 씌워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히스테릭한 인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구속하려는 엄마에게 반감만을 쌓아가던 어느 날 설아는 산책 도중 한 노인이 다리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의 죽음에 설아는 충격에 빠졌고 처음으로 시간을 돌려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1편으로부터 얼마 뒤 세상은 영혼의 존재와 신의 부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사후세계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영혼은 지평자표계로 고정할 수 없기에 죽는 순간 우주로 튕겨져 나가며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신세로 영혼을 떠돌게 됩니다. 사실상 사후세계는 오직 지옥만이 존재하는 셈이었죠. 다행히 해결책도 있었습니다. 과거 미개하다고 생각한 원시 부족들이 사람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혼이 우리에게 깃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였습니다. 미개함과 문명의 기준이 뒤집어지고 모든 인간들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자극적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를 육식 또는 장례식이라고 순화해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들은 이미 가족들을 떠나보낸 노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이미 지옥에 갔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편의 주인공인 최노인 역시 견딜 수 없게 뒤틀려버린 세상을 참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다짜고짜 최노인을 붙잡고 버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노인은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이 무렵 누군가가 최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는 육식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버린 것에서 대기업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며 최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노인은 남자를 도와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 남자는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자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수십억의 돈을 갈취하고 해외로 도망쳤고 그 모든 죄를 최노인에게 덮어씌웠습니다.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린 최노인 때문에 최노인의 딸과 손자까지 신상을 털려 고생을 하게 되었고 최노인은 함께 남자를 돕던 자신의 친구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최노인은 죽어가면서 더 이상 딸과 손자에게만큼은 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먹힌 사람은 먹은 사람의 몸에 깃들어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노인의 딸과 손자는 최노인의 장례식을 치렀고 이는 딸과 손자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최노인의 행복이고
이들이 불행하다면 그것이 최노인의 불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연좌제는 1980년에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다 법대로만 살 순 없잖아요. 사람들은 수십억을 갈취한 뒤 죽음으로 도피하고 가족의 뒤에 숨어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는 최노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에게 고통을 줄 수만 있다면 무고한 피해같이 사소한 것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는 인간들은 많았습니다. 최노인의 손자 도윤은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가 불행해야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세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도윤은 이게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장례식을 통해 서로의 몸에 깃들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도윤과 엄마 중에서 먼저 죽는 쪽이 이기는 눈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윤을 죽음에서 구한 것은 동급생인 설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죽을 뻔한 노인을 구출해낸 설아는 스스로를 일종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억압하는 엄마,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아빠, 거기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초능력까지. 이거 완전 슈퍼히어로 클리셰잖아요. 때문에 설아는 두 번째로 시간을 돌려 도윤을 구했습니다. 이후 도윤이 그 유명한 노인 사기꾼의 손자라는 것을 안 뒤에는 조금 놀랐지만 영웅은 그런 걸로 사람을 가리진 않을 테니까요. 다행히 도윤의 엄마는 이를 눈치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도윤은 설아의 도움으로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아와 도윤은 친구가 되었고 이 무렵 한국에서는 최노인의 사건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죽었습니다. 암살도 지병도 아닌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4대째 북한의 원수가 되었어야 했지만 김주애 역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입지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차소 리영길은 안 그래도 망한 나라에서 이제 리더조차 힘이 없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평화롭게 흡수 통일을 진행하도록 도움을 줄 테니 자신과 측근들을 통일한국의 공신으로 대우해 줄 것. 거절한다면 어차피 대우라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중국에 흡수되겠다는 내용이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한 가불기가 없었습니다. 흡수 통일에 합의한다면 어떤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아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치명타를 맞을 테고 심지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는 망하겠죠. 하지만 흡수 통일을 부정한다면 현 정권이 한반도의 절반을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는 망하겠죠.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결론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하고 경제가 망하는 건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업적이 하나라도 역사에 남는 것이지만 통일을 안 하고 중국에 바치는 건 오직 나쁜 것밖에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나마 한국에게 다행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존재와 이를 피할 방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세계선에서는 생명이 그리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DMZ 때문에 난민들이 남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군인들이 이들을 막는 데에 있어서 인명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으니 난민 문제를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북한은 하나가 되었지만 DMZ를 선으로 갈라진 채 섞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였던 북한 주민들이었기에 국가를 위한 희생이 강요되는 것을 그러려니 했고 그 덕에 난민 문제는 큰 소란 없이 비교적 온건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는 세상이 통일을 가져다준 더 큰 이점이 하나 있지만 그건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인공 도윤과 설아는 DMZ를 넘어 함경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함경도로 가게 된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바로 흉가 체험이죠. 영혼의 존재가 밝혀진 시대니 당연히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진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흉가 체험이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선조들이 살았던 전통 문화를 체험하듯 옛날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귀신이라는 걸 믿었대 라는 식의 레트로 여행인 셈이죠. 도윤은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할렘과 같은 포지션이 되어버린 북한을 간다는 것에 걱정이 들었지만 설아는 같이 안 가며 혼자서라도 간다며 고집을 부렸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리 제정신은 아니긴 했습니다. 도윤은 이전처럼 죽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설아는 어차피 위험해지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늘의 일탈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이들은 그렇게 귀신을 보러 함경도의 작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불안감은 조금 있었지만 아무튼 여행은 즐거웠고 북한도 일단은 사람 사는 동네였습니다. 무엇보다 함경도는 북한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여름에도 가을처럼 선선해서 오히려 쾌적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한밤에 개마고원을 오르는 겁없는 대학생들에게 경고해줄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아무데나 가서 흉가를 찾는 게 쉬울 리도 없었고요. 두 대학생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산 중턱에 텐트를 쳤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설아는 도윤과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흉가 체험인이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레트로한 감성이 있던 시절은 통일 전이었으니 북한으로 가면 안 되었죠. 그저 엄마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설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없이 자랐습니다. 설아의 친부 민혁은 가끔씩 설아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긴 했지만 설아의 엄마 미라는 설아가 민혁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곤 했죠. 설아는 딸이 아빠를 만나는 것에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민혁을 감옥에 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설아와 미라의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라는 민혁이 설아에게 해를 끼쳤다 거짓 증언을 했고 민혁은 설아와 미라를 위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미라는 설아가 어른이 된 뒤에도 마치 자신이 감옥에 넣은 남편이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설아를 구속하려 들었고 설아는 반발 심리로 무작정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도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에 꽤나 놀랐습니다. 세상 모두의 증오를 받고 오직 가족에게만 사랑받았던 도윤과 반대로 설아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가족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었기에 설아는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헤매고도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엄마에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세상이니 귀신을 진짜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야산에 귀신이 안 나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서운할 일이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란 설아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걸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넓이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는 죽은 민물고기나 동물의 뼈가 있었기에 혹시 곰이라도 사는 거 아닌가 불안해진 도윤은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그 타이밍에 두 사람 앞에 곰보다 충격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로봇보다 충격적인 것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로봇의 뒤통수에 드롭킥을 날리는 또 다른 설아였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로봇을 한 번 더 밟은 설아는 도윤과 설아에게 도망치라고 외친 뒤 사라졌고 두 사람은 상상도 못한 사태에 놀라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충분히 깊게 들어간 뒤 설아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이 심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로봇에 설아와 도윤은 모두 머리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 당황했는지 가만히 있던 로봇이 먼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설아에게 달려들려는 로봇을 가로막던 도윤은 한 번에 튕겨져 나가 뼈가 박살났고 놀란 설아는 로봇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시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간 뒤 로봇에게는 드롭킥을, 두 사람에게는 경고를 날려주었죠.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 설아는 도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설아가 어떻게 중학생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한자리에 두 명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죠. 동굴에 곰이 있든 케르베로스가 있든 그냥 설아가 하루 전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경고만 해주면 끝입니다. 설아는 갑자기 겪게 된 로봇 사태에 재미있어 하면서 시간을 돌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편에서 이야기했듯 이 능력은 3회 사용 시 사라지니까. 하지만 설아는 이 힘을 물려준 엄마와 대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숨겼기에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이기적인 성격이라 힘을 마구잡이로 남용했다면 능력이 처음 발현되자마자 3번을 다 날려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렸겠지만 설아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무능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패닉에 빠져버리고 잠시 뒤 드롭킥을 맞았던 로봇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일단 설아를 끌고 동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 갈림길이 이어진 동굴을 헤매던 설아와 도윤은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박쥐나 생선, 들쥐와 같은 동물들을 먹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곳에 숨어 지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로봇이 고기를 먹던가요? 그리고 그 로봇은 또 뭐였을까요? 저 정도 수준의 이족보행 로봇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적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단서들의 모임에 혼란스러워하며 동굴의 끝에 들어선 둘은 깊은 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아니면 반 남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몸에서 멀쩡하게 남은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조각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자 경기를 일으키며 공포에 질렸다가 두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역시 로봇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자 절망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미소, 로봇의 증오를 받아내기 위해 이곳에 갇힌 사람입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육식의 문화화가 진행되었던 시점, 일부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완전히 도태되고 난 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먹어 영혼을 구원한다는 개념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육식 자체의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가령 쿠루병은 어떻게 할까요? 납 중독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인간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식을 통해 영혼을 몸에 깃들게 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장 죽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명의 급격한 단축과 기형아 출생률의 증가를 야기해 인간의 삶의 질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체 실험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진 기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이 사전에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이 실험의 경우 실험 대상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 거 내가 죽고 나면 현대과학을 위해 사용해달라 말하는 사람과 현대과학을 위해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같을 순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인체의 신비전으로 유명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거나 정치적으로 말린 사람들을 그냥 실험대에 놓고 지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막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실험에 늦게 성공할수록 지구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유전자적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도 이걸 제재하는 것이 옳은지로 찬반이 갈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통일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면 통일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국민의 절반이 전체주의 빈곤층이었으니까. 그리고 DMZ의 존재로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이 거의 섞이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인체 실험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살인은 옳은지를 토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세뇌 약물 실험을 했던 MK 울트라처럼 한국은 전체주의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MK 울트라처럼 먼 훗날에는 흑역사로 남게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먼 훗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영혼학 실험은 공식적으로는 극비였지만 여러 나라의 비밀스러운 지원을 받고 있었고 사실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영혼학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의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저 실험의 피해자가 나나 내 주위 사람이 아니라 4km짜리 지레지대 북쪽의 사람들이고 실험의 수혜자는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니까요. 안 그래도 통일한 뒤로 세금이 까마득하게 올라가지고 당장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는데 그 정도 쓸모도 없으면 통일을 왜 함? 사실 애초에 그러려고 통일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인드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세워진 북한의 수많은 영혼학 연구소 중 하나에 미소가 연구원으로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물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 자신의 몸에 깃들게 하는 현재의 방법은 영혼이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기에 육식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혼 입장에서는 이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마치 귀신 들린 인형처럼 진짜로 사물의 영혼을 깃들게 해서 죽은 뒤에도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연구소와 달리 대기업 L사에서 사후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하는 시설이었지만 사후에도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어필이 되어 높으신 분들에게도 비밀스럽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험체 중에는 드물게 남한에서 공수된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의 범죄자는 예의 바른 태도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내를 폭행해 이혼한 뒤에도 딸을 스토킹하며 추행해 감옥에 간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이 실험에 자원한 이유도 아주 괘씸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모습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 다른 모습으로나마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초반에 말했듯 범죄 전체가 아내의 누명이긴 했지만 민혁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별로 없었고 민혁은 실험실의 첫 임상 실험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민혁은 인간의 몸을 본떠 만들어진 휴머노이드에 빙의했고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보수만 잘한다면 인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유지할 수도 있었죠. 보수를 할 수만 있다면. 다수의 영혼이 깃든 로봇을 완성한 이들은 곧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로봇을 보수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망가져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관절이 녹슬어 걸을 수 없게 되면 그게 영혼이 우주 밖으로 튕겨지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물론 로봇을 잘 만들면 그 시간을 아주 먼 미래까지 늦출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늦추는 것일 뿐 로봇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먹어서 영혼을 깃들게 할 수 있지만 로봇이 죽었을 때 금속 프레임을 먹을 순 없으니까요. 연구자들은 한번 무기물에 깃든 영혼을 다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 연구 내용을 세간에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에 특허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거대한 부를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삶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사람은 돈 없는 사람뿐일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기관이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 기술은 모든 인간을 확정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로봇은 번식할 수 없으니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을 먹은 인간을 먹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끝은 두 파 모두에게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영혼이 깃든 휴머노이드들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었기에 기존의 이족보행 로봇이 할 수 없는 완벽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인간보다 튼튼하고 힘이 세기까지 하기에 이들은 어느덧 연구실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아 있었죠. 문제는 이들이 로봇처럼 생겼기에 쉽게 잊어버리지만 얘네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연구자가 실수로 휴머노이드가 있는 자리에서 연구 내용을 발설했습니다. 휴머노이드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이곳에 깃든 이상 이미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부려먹고 있던 연구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기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돌발 행동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긴 했지만 그 대비책을 관리하는 일에도 휴머노이드가 관여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연구실을 점거하는 데 성공했고 그 뒤에는 휴머노이드들 역시 둘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휴머노이드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이는 인간 전체가 지옥에 가게 되는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휴머노이드가 된 시점에서 지옥행이 결정되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가 다같이 조져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온건파도 남아있었습니다. 보통은 민혁과 같이 바깥에 소중한 사람이 남아있는 휴머노이드들이었죠. 강경파는 한 명이라도 살아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온건파는 강경파를 남김없이 죽여 입을 막기 위해 싸웠고 결국 민혁이 이끄는 온건파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터뜨려 모든 연구자들과 자료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단 한 명, 미소만을 끌고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연구실과 함께 폭사하지 않고 여기로 도망친 이유는 아직 죽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기에 희생을 선택했을 뿐 이들도 평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만든 연구자들이 편하게 죽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일한 생존자인 미소는 이곳에서 휴머노이드들의 놀이기가 되어 이들의 분노 섞인 폭력을 받아내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연구를 진행한 엘사에서도 연구 보고서와 CCTV는 있었을 테니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소를 구출하려 들지도 않고 사라와 도윤이 이들의 연구 성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엘사에서 내부적으로 이 실험 자체를 묻어버리겠다 결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미소는 앞으로도 구출될 가능성이 없고 사라와 도윤도 여길 빠져나갈 수 없겠죠. 미소는 두 사람도 이미 휴머노이드에게 잡혀온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설아와 도윤도 자신과 같은 꼴이 될 텐데 영문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는 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설아에게 드롭킥을 맞은 휴머노이드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당황한 듯한 기계음을 내며 그대로 미소의 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설아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휴머노이드의 정체는 설아의 친부인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설아를 한눈에 알아보고 구출하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아와 도윤이 휴머노이드와 빙의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불의의 드롭킥을 맞고 길을 헤매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혁은 설아를 살리기로 결정했고
무심코 죽은 미소를 먹으려는 설아와 도윤을 막은 뒤 두 사람을 붙들고 동굴 바깥으로 달렸습니다. 둘이야 로봇에 저항할 수 있을 리도 없었고요. 출구를 코앞에 두고 민혁은 다른 휴머노이드들과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동굴에서 나오는 설아와 도윤도 죽여 입을 막아야 한다 주장했고, 민혁은 두 사람을 보내고 휴머노이드와 맞붙었습니다. 민혁이 특별히 싸움을 잘하거나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수를 상대로 혼자서 싸움이 가능할 리가 없지만, 작은 부상조차 자연 치유도 수리도 불가능한 환경에서 민혁은 다른 휴머노이드들과 다르게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산산조각이 나면서도 두 사람이 무사히 탈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아와 도윤은 목숨만 건진 채 산에 빠져나갔습니다. 민혁도 휴머노이드들도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기계음을 통해 소통하는 바람에 설아는 자신을 탈출시킨 휴머노이드가 아빠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본 것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자고 약속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래도 해피엔딩이었겠지만 설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도윤은 오늘 겪은 일을 평생 비밀로 할까요? 설아는 도윤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할아버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살해당했고, 그 죄를 모조리 덮었으면서 도윤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얇은 정의감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상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오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설아는 도윤을 붙잡았고, 도윤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제보할 것이라 순순히 부렸습니다. 화석연료가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화석연료의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빙의 기술이 먼 미래에 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들 사람들은 눈앞에 두 번째 삶을 위해 이 기술을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부유하지만 생각 없는 이들이 삶을 얻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빙의에 손을 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최초로 제보한 도윤은 이 변화에 상당한 지분을 얻게 되겠죠. 도윤의 할아버지는 선의로 세상의 증오를 받았으니 도윤은 악의로 세상의 존경을 받아줘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요? 자신을 증오하고 핍박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모두 지옥에 보내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도윤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 내려가며 설아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사랑을 위해 사람을 죽였던 설아의 아빠처럼, 딸을 위해 남편에게 무고를 덮어씌운 설아의 엄마처럼,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학살을 벌인 실험실의 휴머노이드들처럼, 그리고 설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민혁처럼 설아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도윤의 뒤통수를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나쁘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권선은 몰라도 징악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도윤은 설아가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오직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정도로요. 그러니 설아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도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점은 이미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설아의 공격을 피한 뒤 곧바로 반격했고, 설아는 나뭇가지가 뒤통수를 관통해 직사했습니다. 도윤은 죽은 설아의 귀를 씹으며 산에 내려가던 중 문득 자신들을 도왔던 휴머노이드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도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이 호의를 베풀어준 것은 설아에 이어 그 휴머노이드가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쯤 이미 지옥에 간 뒤일 테니 명복을 빌어준다는 말은 참 웃기는 소리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나마 살아서 산에 내려가게 되었으니 도윤은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도윤의 발음대로 멸망했지만 그 원인은 빙의가 아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윤리였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 더 해서 4부작으로 엔딩을 내려 했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원래 구상은 문명화된 외계인이 나타나서 아니 이렇게 끔찍할 수가,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도 카니발리즘이 남은 외계 종족이 있다니 하면서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 때문에 인간들은 저항도 못하고 아이고 이건 사후세계랑 영혼 때문입니다 하면서 해명하는데
영혼이라는 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무형 기관이다 보니 외계인들은 영혼 자체가 없어서 인간들의 해명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쳐도 일부 인간들은 이미 휴머노이드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외계인 입장에서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은 인간들은 충분히 카니발리즘을 없애도록 진화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끔찍한 종족으로 인식되어버리죠. 결국 그렇게 인간은 멸종하고 휴머노이드만 남아서 외계인들의 실험체 겸 노예가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당연히 번식이 불가능해 인간이 더 이상 대를 잇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둘씩 녹슬어가며 서서히 우주에서 존재가 지워져 갔답니다. 끝! 이라는 엔딩이었습니다. 소재는 제가 좋아하는 식의 이야기였지만 대본을 써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기념 합본은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1, 2편 같은 경우 원래는 멀티 엔딩으로 만든 뒤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정사로 설정해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최종 화면에 뜨는 영상들은 정사가 되지 못한 이야기들이니 이것들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